김현정의 뉴스 쇼. 어제까지 그렇게 후텁지근하더니 장마가 오려고 그랬나 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전국 곳곳에서 장마가 시작됩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요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하죠. 침수 피해, 낙뢰, 감전사고 단단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 주룩주룩 내리는 장맛비만큼이나 눈물 마를 날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추첨 시 경쟁률이 자그마치 596대 1이었습니다. 아니, 아직도 북의 가족을 얼굴 한번 못 본 사람이 그렇게 많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분단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90이 훌쩍 넘은 탈락자분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다음 기회가 오기나 하겠냐 하시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시던데요. 부디 이번 상봉이 마지막이 아니길, 5만여 명 이산가족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첫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됩니까? 의문점 쌓이는 강진 여고생 사건입니다. 실종 여고생으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건 어제까지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그 여고생이 결국 그 시신이 여고생 것이 맞다 결론이 났죠. 네, 그제 발견된 시신 숨진 실종 여고생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사건 당시 유령 용의자와의 동선까지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의문점들이 해소되지가 않고 있네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일단은 시신이 발견된 곳 전남 강진 매봉산 정상 아래 70m 지점인데요. 용의자인 아버지 친구 김모 씨가 차를 세웠던 지점에서는 약 1.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경사가 70도가 넘기도 하고요. 숨진 여고생이 70kg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은 몸무게가 이 김 씨가 피해자를 어떻게 정상 부근까지 데리고 갈 수 있었는지가 일단 의문입니다. 둘 다 이제 몸무게 비슷하다 그래요. 네네. 김 씨 차 트렁크에서는 여고생의 DNA가 묻어있는 낫도 발견됐지만 예, 그 예. 용도가 의문이거든요. 예, 혈흔이 묻어 있는 건 아닌 거죠. 혈흔도 없었고요. 김 예. 씨의 유전자도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고생의 DNA만 나온 건데 이게 타액에 의한 건지 뭐에 의한 건지는 알 수 없는. 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고생의 흔적만 낫에 남겨 있을 뿐이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여고생의 시신에서 머리카락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국과수가 시신을 부검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는 정확한 사인을 가려낼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피해자와 유령 용의자는 모두 숨졌고 시신은 상당히 부패해서 원인도 아직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밝혀내야 됩니다. 네. 진실에 근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죄 가능성도 있고요. 공범 가능성도 있고 또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뭔가 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부에서 이수정 교수 범죄심리학자 연결을 해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철도로 시작된 남북 경제 협력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회의가 오늘 판문점에서 열린다고요. 네, 남북이 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측의 국토교통부 차관 또 북측의 철도성 부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 협력 회의를 엽니다. 예.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남북 간으로 잇는 논의가 진행되는데 경의선이 복원된다면요, 서울에서 신의주는 물론 중국 단둥을 거쳐서 중국 횡단 철도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예. 동해선이 연결되면요, 부산에서 북한을 관통해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그렇게 이어지게 되고 유럽까지도 갈 수 있게 그렇죠. 되거든요.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모레는 남북 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이제 비핵화가 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미국 내에 엇갈린 입장이 전해지기도 했어요. 네,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간밤에 전해졌거든요. 예. 이게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런 취지죠. 이거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날 미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라서 좀 주목을 받고 있네요. 너무 일희일비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네네. 들려오는 소식들에 부침이 있는 거니까요. 이 남북 관계는. 마지막 포인트 장마 소식 짧게 짚어주세요. 네, 오늘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예.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어서 사고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까지 이어질 듯하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 전 총리 영전의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국무총리로서의 그 역할 자체만 해도 지금까지 노고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표해왔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명과 암을 오롯이 가진 만큼 그에 대한 훈장 추서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 별세한 삼김시대 마지막 인물이죠.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 어제 행안부 장관이요, 장례식장을 찾아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사항이지만 국무회의가 장례 뒤에 열리기 때문에 우선 추서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훈장 추서를 해야 한다는 이완구 전 총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완구 전 총리는 그랬죠. 누구에게나 명함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영웅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듣고 청취자분들의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비판적인 문자도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마 그러니까 어제가 찬성의 뜻을 가진 분의 인터뷰였다면 오늘은 반대 뜻을 가진 분들을 대표하는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요. 훈장에 반대하는 분들은 왜 반대하는 것인지 들어보죠. 맛 컬럼니스트 황교익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황교익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준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음식 평론으로 제가 늘 인터뷰를 하다가 오늘 이런 주제로 모시니까 좀 어색해요, 제가. 저도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정치 관련되는 것은 제가 페이스북이나 SNS상에서는 자주 이렇게 뭐 시민의 자유니까 그걸 달지만은 이 정치 관련되는 것은 사실 인터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이니까 제가 반대하는 사람의 시민의 뭐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언론이 내세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논쟁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나와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좀 망설이다가 오늘 나오셨어요. 인터뷰에 나서셨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유부터 좀 들어보죠. 왜 SNS에다가 고 김종필 전 총리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 쓰신 겁니까? 김종필 전 총리가 부검이 이렇게 전달되면서 그 언론들이 내는 그 기사들의 뉘앙스가 그 한 사람, 정치인의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그 주변의 말들, 그러니까 김종필 전 총리가 가지고 있었던 뭐 예술적 취향이라든지 정치인으로서의 뭐 풍운의 어떤 뭐 아주 길게 정말 길게 정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셨죠. 그 과정에서의 뭐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는 미화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화가 되는 느낌을 주말 내내 받았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해서 무조건 애틋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정서들은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애틋함은 개인에 대해서는 그런 애틋함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정치인의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그 정치인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정치인이, 끼친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냥 개인적인 애틋함 가지는 것을 사실 가지는 것을 뒤로 미루어야 됩니다. 무조건 미화하기에는 정치인은 공인이다.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 정치 행위를 통해서 온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죽음은 사실 개인적인 죽음,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죠. 정치인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정치적인 그 스탠스가 후세에 다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 정치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그 죽음 앞에서는 오히려 더 좀 냉정한 그런 평가의 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적인 죽음으로 그 공적인 그 일에 대해서 덧칠을 하고 미화하는 그런 언론의 뉘앙스들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5.16 그 군사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도 미화하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좀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 보기에서는
보기가 불편하셨어요. 좀 듣기가 많이 거북했습니다. 거북하죠. 그런 와중에 이제 정부가 관례에 따라 무궁화장,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죠. 무궁화장을 추서하겠다 입장을 발표하면서 논쟁이 더 격화가 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냥 미화하는 문구 뭐 이런 기사 정도가 아니라 이제 훈장이 수여가 된 건데. 그렇죠. 국가의 이름으로 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이 뭐 공과 과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 인상사는 다 그렇죠. 예. 뭐 잘한 일만 있고 잘못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종필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쿠데타 세력의 일부였다는 거죠. 5.16 자신의 입으로는 스스로 주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박정희는 그냥 얼굴 마담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 내가 주역이고 박정희는 얼굴 마담이었다라고까지 스스로 말씀하신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것을 근거로 하자 그러면 민주공화정의 그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갖다가 훼손시킨 장본인이거든요. 예. 총을 가지고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잖아요. 민주공화정의 이 대한민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총으로 권력을 찬탈한 자한테 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이 저게 올바른 일인가. 그렇다 그러면 그와 유사한 경우 전두환도 마찬가지죠. 5.18의 학살의 장본인인데. 공과 과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전두환이 공 뭐 없겠습니까? 뭐 따져보면 있겠죠. 어디인가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밝혔던 이완구 전 총리는 그러셨어요. 누구에게나 공과가 양면이 존재한다. 반대하시기 전에 본인들 인생은 어떤지 돌아보시라. 이 말을 어제 여러 번 하셨거든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본인들 인생을 왜 돌아보라는 그런 무슨 뭐 철학자이십니까? 요즘 뭐 정치 안 하고 뭐 철학하시는가요? 본인 인생 돌아볼 그 말 거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일이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정치인과 일반 시민은 일단 다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볼지 말지는 시민들 각자가 결정할 문제다. 하지만 그렇죠. 정치인의 과거에 대해서는 같이 돌아봐야 된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이런 거죠. 어떻게 시민들한테 정치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그런 시민들한테 대답되고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이런 말을 해요. 정치인이 시민의 위에 서가지고 무슨 지도하고 이끌고 나가는 아직까지 그 유신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가요? 그렇게까지 보셨군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적어도 뭐 각자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뭐 이런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완구 전 총리가 어제 방송 인터뷰 끝낸 후에 저희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오셨어요. 우리 정치 민주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김대중 정부의 탄생. 이 탄생 배경에는 DJP 연합이 있었다. 그 DJP 연합 없이는 불가능했는데 JP가 황교익 선생 생각처럼 문제 있는 사람이라면 JP와 손을 잡은 DJ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시겠는가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 스탠스는 무조건 살아남기죠. 김영삼과 김대중 두 정치 거물은 각각 지역의 전라도와 경상도를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각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그게 조금 뭔가 전체의 지지도를 얻는 게 참 힘들죠. 이런 것은 지역을 나누는 것으로 김종필은 자기의 정치 권력을 갖다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박정희가 지역 감정을 유발시켜서 장기 집권을 기획을 한 사람이고 그것을 고착화시킨 사람이 김종필이죠. DJP 연합은 그 정도 일이죠. 뭐 그게 국민을 위해서 뭐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김종필 전 총리가 국민을 위해서 뭔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뭐 공의 것은 뭐 어쩔 경우에 뭐 뒤져보면 있겠죠. 그런데 정치 행위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권력욕과 무력을
그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그 정도 일이죠. 그 정도. DJP 연합 역시도 그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뭐 박정희와 그 김종필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이가 집권했을 때도 그 얼마나 많은 부정축제를 했기에 그 김종필의 뒤를 다 틀어가지고 그 부정축제 한 200억이었나요? 알겠습니다. 넘었죠. 그거. 그때 당시에 200몇십억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황 선생님. 그 돈을 갖다가 부정축제하고 했던 그게 뭐 국가를 위해서 뭐 총을 들고 나선 뭐 그런 사람입니까? 뭐 자기의 일신상의 욕심으로 정치를 한 사람이지 그 정도의 사람한테 어떻게 국가가 훈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저는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훈장 어제 김부겸 장관이 가서 추서를 하고 오셨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다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국가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가 봐요. 국무총리에 대해서. 뭐 국무총리를 하게 되면 그냥 당연히 훈장. 이거는 일종의 그 정치인들이 정부 관료나 뭐 이렇게 되고 나면 그냥 훈장이 자동으로 수여되게 만들어 놓은 일종 훈장 나눠 먹기인데. 훈장 나눠 먹기다. 국무총리 지낸 사람은 왜 다 주는가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게 시민들의 뜻이 훈장에 좀 반영되게끔 민주화 과정에서 훈장이라는 것은 국가가 수여하는 것으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이 수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거든요. 물론이죠. 그래서 시민의 뜻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그 훈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뭐 응원 문자도 들어오지만 또 일각에서는 아니 이러다가 정치 칼럼니스트 하시는 겁니까? 이 정치적인 의견 제시하신 분 다음부터 욕 문자도 많이 받으시죠, 황 선생님. 그렇죠. 이게 그 뭐 정치 칼럼니스트로 뭐 전업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화 과정의 시민은 정치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저는 정치와 관련되는 칼럼을 쓰지도 않고요.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나와서 떠들지도 않고요. 그런 일에 대한 제안들이 있지만 일절 거절하거든요. 정치 관련되는 일로 돈벌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도 하지 않을 거고요. 어떤 공직에도 있잖아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은 참 오래됐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음식과 관련되는 일로 밥벌이를 하는 마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시민으로서 민주공화정의 시민은 당연히 정치 이야기를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 말을 하는데 그 반향이 좀 크니까 그게 뭐 이렇게 불려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음에는 제가 없습니다. 음식 이야기로 모실 가능성이 큽니다만 정치적 발언도 뭐 굳이 꾹꾹 눌러서 참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고맙습니다. 황교익 씨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가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훈장 추서 얘기를 제가 자꾸 여쭤봐야지 하는데 앞에 분들이 말씀을 길게 하셔서 시간을 못 드리고 있는데 다음번에 하시죠. 행가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에 이메일 한 통이 도착을 했는데요. 바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미국에서 보낸 입장문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에 불거진 이른바 논두렁식의 보도는 원세훈 전 국정원이 기획한 일이었다. 이런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논두렁식의 보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장이 기획한 일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 뜬금없이 미국서 입장문 낸 이인규 전 중수부장.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도 이거 봤거든요. 네. A4 용지 4장 분량 상당히 길어요. 저도 꼼꼼하게 다 내용 읽어봤는데요. 뭐 내용이 구구절절하고 장황하고 뭐 검찰 조서 읽는 느낌까지도 들었는데 한마디로 정리해 말씀드리면 논두렁식에는 내 작품이 아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이 기획한 일이었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처음 나온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도 해명한 내용이었어요. 해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들어가 있는 게 한 부분 정도가 되는데요. 어떤 겁니까?
원세훈 전 원장이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예. 고급 시계를 받은 사실을 언론에 흘려달라고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 국정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전화 걸었는데 직접 전화를 걸어서 거절당한 적이 있다. 예. 요거 하나가 새로운 팩트입니까? 예, 이건 그분이 국정원 주장하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던,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국정원이 개입해서 KBS와 SBS가 논두렁 시계를 보도한 걸 보고 예. 내가 그 당시에 얼마나 분개했는지, 예. 뭐 당시 XX 욕까지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논두렁 시계 보도는 국정원의 기획작품, 원세훈 작품이었다. 이런 입장문을 갑자기 보낸 이인규 전 중수부장.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도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인간은 예. 제발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입니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네. 그럼 이건 찾아주세요 아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찾지 말아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것으로 끝내자 이거예요. 예. 나흘 전이었었죠. 네티즌 수사대가 이 전 부장 행방을 찾아냈어요. 작년 11월 미국으로 돌연 출국했거든요. 그렇죠. 행방 감췄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미국 한인 여성 커뮤니티죠. 미시 USA 회원을 중심으로 현상금 $500를 내걸고 이거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아내자 막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1년 만에 워싱턴 근교의 한 식당에서 가족들과 식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교민들 대단해요. 왜요? 차량 번호를 추적해서 사는 아파트까지 다 찾아냈어요. 와. 그리고 더 대단한 건요. 예. 그 아파트 앞에서 1인 시위 지금 하고 있어요. 교민들이? 네. 교민 여성들 주부들이? 네. 이인규 보고 있나? 끝까지 쫓아간다. 정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대단한 교민들이네요. 그러니까 이 전 부장 입장에서는 미국까지 갔어요. 예. 뭐 도피성이니 아니니 말은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예. 어찌됐든 국내에 있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다 추적당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메일을 다시 보내서 나는 이렇게 상관이 없고 네. 이거는 원세훈 작품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제발 나 놔주세요. 나중에 그냥 조용히 살게 놔주세요. 네, 맞아요. 두 번째 인간이요. 두 번째 인간은 언론 망신주기용 입장문이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이 전 부장이 무슨 말 남겼어요? 내가 입을 열면 다칠 사람 많다 이런 얘기 네, 하고 맞아요. 떠났죠. 막상 어제 낸 입장문 보니까 다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한 점을 보니까요. 예. 입장문이 대부분이 언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요지는 검찰은 국정원 요청을 거절하고 예. 조선일보에 국정원장이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의견을 개진한 사실을 흘리면서 반발까지 했는데 예. KBS와 SBS가 논두렁식의 보도를 했다. 알고 봤더니 KBS는 국정원 대변인실, SBS는 원세훈 원장과의 개인적 인연이 작용한 거였더라. 검찰은 분명히 반대했다. 네. 예. 그러니까 논두렁식의 작품은 국정원하고 언론이 이렇게 손 맞춰가지고 만든 작품이다. 언론한테 망신주기용 입장문 낸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긁어부스럼 만들었다입니다. 뭐가요? 이 전 부장이 입장문 낸 이후에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강력히 반발했어요. 받지도 않은 시기를 받았다고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SBS도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예.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려서 조사를 해봤는데 예.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을 우린 찾을 수가 없었다. 어허. 당신 민형사상 법적 책임 우리가 물을 거야 라는 법적 것까지 책임 얘기했어요. 묻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이인규 전 부장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냥 조용히 들어와서 내가 자진 출석해서 그냥 조사받겠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입장문 낸다고 냈는데 오히려 긁어부스럼 만들어놨다. 여론이 오히려 덜 끌어서 예. 이제는 검찰도 조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 앞에 1인 시위가 아니라 이게 100인 시위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까지.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922님 훈장 추서 찬성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봐야죠. 어떻게 잘못한 것만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박승감님은 아니 국가의 훈장을 관례에 따라 준다고요. 공과를 객관적으로 따져야죠. 3865님도 요직에 있다고 주는 건 반대다. 입으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JP 훈장 관련된 문자는 어제도 굉장했는데 오늘도 참 뜨겁게 들어오네요. 특히 9438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의 조문을 결국 가지 않는 쪽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통합을 위해서는 가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자를 주시는가 하면, 또 다른 분께서는 3649님, 역사로 봤을 때는 김종필 전 총리의 과가 큰데 안 가는 쪽을 택하는 게 나았다는 문자들도 들어오고요. 정말 정치인의 삶은 죽어서도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들이 불거지고 평가하게 되고 후세에 남게 되고 그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아침인데요. 오늘 2부에서는 스페셜 뉴스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스페셜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정치인, 두 분 아니고요, 세 분의 정치인 모셔서 정치 이야기, 또 정계 개편의 방향에 대한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 그 전에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두 가지 사실이 새로 밝혀졌죠.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강진 야산에서 발견된 시신은 그 소녀가 맞다, 이 사실이 하나 드러났고, 또 한 가지는 그 남성의 트렁크에서 낫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낫 자루에서 소녀의 DNA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남성의 것은 안 나왔는데 소녀의 DNA가 발견이 된 겁니다. 혈흔은 아니고요. 예.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 사건, 실마리들을 가지고 오리무중에 빠진 이 사건 더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사라졌던 강진 여고생 결국은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고생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던 바로 그 야산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그 시신이 실종 여고생이 맞는 것으로 어젯밤 국가수 검사 결과가 나왔지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오르막 경사가 70-80도에 이르는 험준한 야산까지 어떻게 갔을까?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테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풀어야 되는 의문점들인데요. 이분을 만나보죠.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은 야산이었네요. 야산. 네, 처음부터 그 야산 수색을 했는데, 또 수백 네. 명이 했는데 어떻게 9일이 지나서야 발견이 된 겁니까? 아마도 도로변에서 가까운 지역 정도를 육안으로 처음에는 수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띄웠는데, 드론은 뭐 하늘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그 화면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숲을 속에, 그리고 또 경사가 굉장히 높은 산 정상 근처에 이제 시신이 있었다면 지금 처음에 수색하던 방식으로는 사실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정상을 넘어가서 7분 능선, 8분 능선까지고, 여러분 길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숲풀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초반에 사람이 다니는 길 위주로 그 차 근처에서 이렇게 수색했던 것에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자 이제 발견이 된. 근데 발견하고 보니까 뭐 흙으로 덮는다든지 매장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시신을 유기했어요. 이건 이유가 뭘까요? 그럼 금방 발견되잖아요. 매장을 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시사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숲풀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있기 때문에 눈에 안 띌 거다, 이렇게 이제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패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살 원인, 이유를 밝혀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심하다 그럽니다. 9일 만에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지금 계절인 만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는 길이 아니라 숲풀 쪽이기 때문에 미생물도 많고 또 들짐승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패가 빨리 진행됐을 수도 얼마든지 있죠. 하긴 유병헌, 우리 그 세월호 때 유병헌 시신 생각해보면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백골 상태로 심지어는 당시에 얼마 되지 않아도 백골 상태가 됐다 이랬었죠. 맞아요. 그때가 요 무렵.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들짐승들에 의해서 이미 그 부패하기 시작한 분리된 그런 머리카락 일부가 떨어져 어디론가 이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리가 돼서 어디인가에 지금 가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소녀는 타살이라는 것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산 정상에서 가까운, 그런데 이쪽 편이 아니라, 차가 있는 편이 아니라 산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산을 넘어서 내려가는 7, 8분 능선. 경사도 7, 80도로 가파른. 그러니까 남자의 차에서 걸어간다만 30분이 걸리는 거리인데, 그럼 이 소녀의 시신을 업고 간 거냐?
아니면 스스로 걸어간 거냐.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업고 가거나 뭐 안고 가거나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거기까지 갖고 가기에는 체격이 남녀가 거의 비슷하고요. 예, 몸무게가 비슷했다 그래요. 그 남성과 이 소녀가. 그 80도 경사를 올라가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여성을 안고 올라가는 뭐 업고 올라가든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범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변수는 피해자가 여전히 살아있고 협박을 해서 지금 낫이 나왔기 때문에 차 안에서 낫이 나왔는데 그 낫 자루에 피의자의 DNA가 발견됐죠. 그렇기 때문에 낫이 흉기가 이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위협해서 올라갔을 수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올라가던 와중에 이제 피해자를 놓쳐서 그야말로 방향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도주를 해서 내리막길 저 아래는 차가 주차돼 있으니까 반대편 방향으로 뛴다는 것이 오르막길을 오르게 된 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피해자 변수가 개입이 되면 지금 이런 아주 터무니없는 위치까지 충분히 이동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낫이 발견됐어요. 소녀의 DNA가 자루에 묻어있는 낫. 물론 이게 이제 혈흔은 아닙니다. 혈흔은 아니라고 경찰이 지금 말은 했습니다만 뭐가 위협의 도구로 썼을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차 안에서 무슨 일이 1차적으로 벌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교수님. 네. 차 안에서 무엇인가가 벌어졌는데 뭐가 용이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차량 바깥에까지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런 것을 계획했던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이 자살한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뭔가는 아니라고 보세요. 그렇죠. 차 안에서 있었던 일까지를 계획하고 시작을 했으나 차량 안에서 그 일이 성공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예측 불가능한 변수, 아마도 피해자의 저항이 심했거나 때문에 그 산길을 올라가게 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탈의가 되는 과정도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탈의가 있었는지 윗도리에 있던 주머니에 있던 립크로스가 결국은 그 시신 근처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립크로스 하나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옷이며 뭐며 소지품이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립글로스 하나만 손에서 한 30cm 떨어진 거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여자 아이들이 그 립글로스를 앞주머니에다가 옷에 이제 앞주머니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넣어놨다가 아무 때나 꺼내서 바르는 그런 습관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옷을 벗길 때 립글로스가 우연히도 떨어져서 그 장소에서 발견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수정 교수와 함께 이 강진 여고생 사건 의심스러운 점들 짚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심스러운 점들을 짚는 이유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됩니다. 이대로 덮고 갈 수 없는 게 여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공범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고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고 있는 건데요.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용의자로 보이는 그 스스로 목숨 끊은 남성의 아들. 2달 전에 용의자 가족이 오랫동안 살던 집이며 그 식당이며 개 200마리를 키우던 축사 용지까지 다 매물로 내놨다. 아들도 좀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아들이 집에 있었으면 조력자로는 가장 훌륭한 후보군이죠. 특히 무거운 시신을 옮기는 데 있어서. 그런데 아들이 조력자였다면 지금 이 자살자의 그 동선 중에 CCTV의 모든 장면이 어느 정도까지는 추정이 가능하게 CCTV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CCTV에도 제2의 인물이 등장하는 CCTV는 없거든요. 뭔가 조력자가 있으면 돌아와서까지 조력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중간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내려줬을까.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새롭게 드러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의 남성이 사용했던 제2의 휴대전화가 있었다. 그다음에 낫이 나왔다는 거. 이 낫 얘기는 아까 앞에서도 제가 했습니다만 제2의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도 좀 의심했어요. 남성이 휴대전화를 자신의 식당에 놓고 그날 소녀를 만나러 나갔다. 그럼 도대체 소녀와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은 거냐?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식당에 남아있던 휴대전화에는 소녀와 그 전에 연락했던 문자 주고받았다든지 통화를 했다든지 어떤 기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뒤늦게
제2의 휴대전화 발견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아마 아이와 학교 앞에서도 조우한 적이 있고 여러 번 조우한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격자들의 증언 같은 것들이 성립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는 뭐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넓은 지역이라서 더더욱. 알겠습니다. 용의자 남성이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이 남성 전과가 없습니다. 만약 소녀에게 어떤 일을 범하려고 했던 뭐 일종의 변태 성욕자 이런 거였다면 과거에 어떤 식으로든 유사 전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골이다 보니까 성적으로 뭐 문란하고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켜도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수는 있거든요. 아, 경찰까지 가고 막 신고하고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문란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평범치 않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뭐 이분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분들도 여러 명이 있고요. 사실혼 관계라면 그러니까 동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몇 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지금 경찰 조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는 4명의 여성과 혼인을 해본 적이 있다. 그중에 1명은 혼인 신고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치는 않았다 성적으로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엄마가 다른 자식들이 여러 명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지점도 이번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지점 중에 하나겠네요. 여전히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가 살아 있어야 처벌을 할 대상이 있어야 그렇죠. 그래야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지금 존재하는 거죠. 영원히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 제가 느낄 때는 지금 그 마지막 가능성이 가장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결국 공소권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패턴의 사건들은 예컨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는 증발해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특히 이제 취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의문이 남지 않게 억울한 보호자가 어떻게든 죽음이 설명되는 정도까지는 조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법례를 남긴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죄 가능성 부분을 좀 보시는 거군요. 미성년자들이 취약하다는 걸 이미 알면 활용을 하게 되죠. 상당히 성적으로도 문란한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남성은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더 이상 수사는 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남은 여죄가 있는 건 아닌지 수사할 수 있는 데까지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전해봅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진 여고생 사망 사건 남은 의문점들 이수정 교수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스페셜 뉴스닥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무거운 사건 우리가 어두운 사건 다뤘습니다만 분위기를 바꿔서 초대 손님들과 함께 뉴스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6월은 저희가 거의 매주 스페셜 뉴스닥으로 진행을 했는데 오늘도 스페셜한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우선 목소리로 좀 인사를 나누죠. 뉴스쇼 애청자들께 합동 인사 올리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입니다. 또 오셨어요, 이영주 의원님. 자주 나옵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나온 그 뉴스다, 그렇습니다. 그 인터뷰. 선거에 어떻게 도움이 좀 됐습니까? 선거에 큰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요. 아주 작은 도움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는데. 근데 아마 반응은 뜨거우니 표는 다른 데 찍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문자는 뜨겁게 보내주시고 다른 데 찍으신 그분들.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강철 이빨이라고 소개를 하셨던 게 아주 인상이 강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선거 때니까요. 그 문자로 마이크 타이슨 얼굴이 겹쳐진다. 이런 분도 계시고. 네.
제가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실제로. 예. 선거는 잘 치르셨어요? 그때 마지막 며칠 남은 마지막 날들? 저희는 뭐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소중한 220만 표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예. 이 따뜻한 정성 계속 잊지 않겠다고 거듭거듭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굴이 오히려 김종대 의원은 그때 그 선거 전보다 지금이 더 여유 있어 보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220만 표의 힘이겠죠. 220만 표에. 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예, 그런 어떤 큰 밥상은 아니지만 너무나 소중하고 이렇게 소담하게 담긴 정성. 반찬이 많은 건 아니지만 무슨 뭐 수라상처럼 거한 건 아니지만 딱 맛있는 반찬만 골라 담겨 있는 그런 밥상 괜찮잖아요. 아니 우리 한정식집 가서 그거 다 먹습니까? 그거 남기고 와요 대부분. 소담하게 깔끔하고 예쁘고 반듯하게. 저희는 주신 그 따뜻한 정성. 정말 감동이죠. 네. 정의당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찬밥 먹다 이제는 뭐 따뜻한 밥 먹게 됐으니까 반찬 가릴 처지가 아니죠 지금. 찬밥 먹다.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저희. 잘 오셨어요 어쨌든 김종대 의원이. 그리고 바른미래당 오늘은 오신환 의원, 새로 꾸려진 비대위의 비대위원 맡으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신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오신환입니다. 청취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바른미래당의 현재 비대위원 맡고 있는 오신환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뉴스쇼에는 처음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처음 왔습니다. 예,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아담하니 좋은데요. 저희도 밥상이 소박하죠. 저희도 수라상은 아닙니다. 잘 오셨어요. 네. 사실은 선거 전에 이 세 당을 모셨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여당과 제1야당을 따로 한번 뉴스닥을 하고, 그리고 세 야당을 따로 한번 뉴스닥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 당 뽑아주십시오. 장점 위주, 자랑 위주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면, 오늘은 이제 선거 끝났습니다. 조금 허심탄회하게 속마음들, 당의 걱정거리들, 고민들 이런 거 털어놓고 서로 덕담도 좀 하고 해법도 제시해주고 이런 코너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야죠. 괜찮으시겠습니까? 오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럼요. 예. 선거 후 당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일 여유 있어 보였던 정의당. 네. 괜찮죠 분위기? 물론 비례대표가 이제 저번에 선거보다 많이 당선됐다는 거, 이런 것들 또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율에다가 두 자릿수 지지율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 또 기초 비례의 경우에는 출마한 지역, 주요 지역은 웬만한 데는 다 10% 넘겼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출마를 못한 지역은 좀 그만 못했고, 그래서 정당 선거였다. 반면에 후보 인물은 저희가 아쉽지만 지역을 많이 내지 못했습니다. 또 표가 많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현행 승자 독식 1, 2인 위주의 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역시 그 제도의 벽을 실감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뭐 저희는 당내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강해졌고 내부 결속이 상당히 이제 상승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제도의 벽 역시 현실의 벽은 높구나. 이런 걸 다 같이 절감하면서 또 탄식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정의당이 1명? 네, 비례 1명. 근데 지금 정당 득표수를 생각했을 때 사실은 1명 들어갈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선거 제도가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비례도 그렇지만 지역구가 경기도 서울의 경우엔 소수 정당한테 절대 불리하게, 전국에서도 가장 불리하게 대부분 1인 2인 선거구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4인 선거구가 거의 뭐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많고 기회의 문이 틈새가 열리는데 뭐 서울, 경기, 인천 이쪽에서는 소수 정당은 다 죽으란 소리예요. 민주평화당 어떻게 보세요? 이 먼저 뭐 저희 당은 뭐 실질적인 분당 창당 과정 짧은 시간에 선거를 치러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분위기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대보다도 더 많은 저조한 성적이 나온 거죠. 저조한. 저주가 아닙니다. 일부 지도부에서는 뭐 시야를 뿌리는 정도니까 위안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말도 있지만은 당내 대다수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분위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참패한 거다. 특히
우리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은 시간의 촉박함이라는 것을 감안할 수 있지만은 호남에서조차도 일부에서는 지역을 후보를 못 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뼈아픈 거죠. 뼈아픈 지역적 사실. 기반을 저희들 호남으로 주장하면서도 후보조차 못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아픈 실적이다. 그리고 이제 일부 기초단체당 5석을 얻었으나 전남부, 광주 다 해서 물론 전남만 하더라도 기초단체장이 22석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남부 합하면 결국 4, 50석 되는데 그중에 10분의 1에 불과한 5석 얻은 것으로서는 앞으로 호남에서도 저희 당이 저희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존재감의 위기 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생각보다는 아주 진솔한.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곧 8월달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이제 구성을 할 예정인데 그 새로운 지도부에 요구하는 당원들이나 여러 의원들의 이제 바람 이런 것들은 이 당을 살리려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지도를 이끌어야 되는지가 가장 큰 주안점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일단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 생존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할 정도로 아주 솔직한 말씀. 그렇습니다. 호남에서만큼은 될 줄 알았는데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또 일부 지역에서는 저희 같은 교섭단체 구성하고 있지만 정의당이조차도 상당하게 밀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존재의 위기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말로 2년 후에 총선이 있을 텐데 2020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을지. 또 당은 남아있다 하더라도 출마를 할 수 있는 후보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이제 위기감. 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용주 의원님, 202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민주평화당 이름 걸고 내가 출마할 수 있을까란 고민을 하세요? 하고 있죠. 저부터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도 아직은 그런 인기가 좀 있지만은 그 현재의 것이고 2020년에 아직까지 1년 6개월 이상 남아있는데 정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아마 제가 민주평화당 이름으로 출마하고 싶어도 일단 당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존재할까? 그런 것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한 것이 현역 의원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문이 민주당 빼놓고는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다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님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사실은 이용주 의원님이 굉장히 솔직하게 당이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니까 오신환 의원도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에 대해서는 각 정당들이 공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제 다만 정의당의 경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집권 여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동안 1년 동안 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정의당은 그래도 지금 현 정부와 결을 같이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반사이익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저는 이렇게 크게 참패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다음 선거에서 이것이 될까 말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존재감이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나 비전이 국민들께 전달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요. 아예 존재감 자체가 없는 선거였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확하게 인식시켜 드려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우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정치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민주평화당보다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네요. 여기는 저쪽은 이제 방향은 잡았는데 방향은 한 방향인데 이 당이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이라면 바른미래당은 방향조차 지금 일단은 한국당과 차별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럼 무엇을 차별화되지 못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대여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문제부터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가 변화되는 급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잘 대처됐느냐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조금 바른
바른미래당은 향후에 그것이 국민들께 좀 인식되는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좀 젊은 정당을 지향하고 젊은 정당. 그리고 정책 정당 또 정의로운 정당을 좀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그 공정이라는 어떤 아젠다를 속에서 그 속에서 세부적인 어떤 액션 파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패는 했지만 그 굉장히 큰 충격 속에서 오히려 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그 토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오히려 당 내부 분위기는 그래도 우리가 다시금 뭔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으쌰으쌰 쪽으로 가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요. 세 분이 이제 광고 나가는 동안 들어오셨을 때 여쭸어요. 오신환 의원한테 당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랬더니 오신환 의원이 다 내려놓으면 괜찮습니다. 그 말이 진짜인가 봐요. 다 내려놓으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 이게 뭐가 되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집착이기 때문에 지금 저 한국당에서 전원 불출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총선 정치인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큰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가장 크죠. 국회의원 출마 안 하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갖는다면 저는 뭐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걸 전제로 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진짜요? 우리가 만들지 않은 그만큼의 큰 충격이었고 참패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안철수 전 의원 내려놓으실 수 있을까요? 그분도? 본인은 일단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한간에 정계 은퇴서를 자꾸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정치인은 국민들이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은 본인에게 맡겨놔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금 지난번 전당대회에 나왔듯이 불과 두세 달 만에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정계 은퇴 말고 살짝 물러나 있는 거 말고 지금 아예 IT 업계로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그쪽에서는 워낙 탁월한 천재성 있는 분이었는데 이쪽 뻘밭에서 이렇게 구르시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유인태 전 의원이 사실 하셨고 원로가 하셨거든요. 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또한 정치인 안철수로서 본인이 성찰하고 알겠습니다.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용주 의원이 좀 먼 산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안철수 의원 전 의원에 대해서 말하면 이런 거죠. 다른 당에 이제 소속돼 있지만은. 방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성찰의 시간을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조금 더 앞에 맞으면 더 붙어 있다. 생략된 말이에요. 그죠? 컴백하기 위한 성찰의 시간. 곧 컴백할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정치 쪽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면은 성찰하고 말 게 없지 않습니까? 성찰한다는 것은 곧 다시 컴백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한 것이고. 잠깐 이제 물러나 있다가 돌아오실 거다. 그렇죠. 이런 의미. 저는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일부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한 자릿수 투표해서 은퇴시키자 이런 말도 간혹 농담처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18% 얻었는데 18%가 아니라 8% 얻었다고 한다면은 정계 은퇴해야겠죠, 확정적으로. 근데 18%란 게 작은 숫자는 아닌 거죠. 어떤 식으로 계산하더라도. 그래서 본인께서 성찰할 시간을 갖고 국민들한테 다시 또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한다면은 저는 기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오신환 의원님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같이 원내 활동을 하면서 다당제 생태계를 구성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했던 것은 우리 정치에 좋은 보수가 있어야 좋은 진보도 성장할 수 있겠다. 양날개 얘기 우리 항상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바른미래당 지금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 번 선거에서 참패했다고 원래 지향하고자 했던 한국당과 차별화하고자 했던 가치 이거 자체가 참패했다고 확대 해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분명히 어떤 좀 수구적 냉전 이데올로그로서 이렇게 어떤 그 지난 국정의 파행을 초래했던 책임자들이 너무 명확한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출발한 게 지금의 바른미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이 존재해야
또 이제 뭐 민주당의 노선을 따라왔다고 합니다만 이제 서서히 우리도 독자화의 길을 가야 될 우리 정의당도 비전 경쟁을 할 수가 있고 보수와 진보의 정말 정책과 비전으로서만 한번 경쟁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중견 정당으로 우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에 바른미래당이 어떤 그 패배 의식이나 어떤 참패에 대한 곤혹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가치 중심으로 결집을 하셔서 진보하고 한번 제대로 된 경쟁 이걸 한번 해서 동반 성장하면 어떻겠느냐. 한국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경쟁하고 싶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보수는 이쪽인 것 같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서 한국당을 포함한 과거의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를 그 국민들께서는 표시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차별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바른미래당이. 그렇기 때문에 못했다.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내부의 고민들이 그 방향 지점에 있다. 그리고 보수라고 만약에 평가가 된다면 그것이 수구적 보수 그리고 반공적 보수, 이데올로기에 집착한 그런 보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어떤 방향성을 국민들께 보여주겠다. 그러려면 우리 내부의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처절하게 지금은 성찰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다 마찬가지로. 청취자 송광성 님이 오늘은 진짜 정직한 분들이 오신 것 같다. 이런 문자. 처절한 반성의 얘기들을 하시니까 이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선거에 임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다. 지금 이렇게 반성하는 시기란 게 지금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한국당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제1야당 세 당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의원 수를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 한국당인데 한국당의 내홍의 상황 이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국당의 이런 내용의 상황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언론에 나왔다시피 전원 다음 총선 불출마 일이 나왔던 배경이 이런 거죠. 사실 지금 20대 총선이 시작되고 나서 2년간에 있었던 일을 보면은 그 안에 원래 여소 야대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현재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수감되어 있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이 공동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을 묻게 된 첫 번째 선거인 거죠. 이번 지방선거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제도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에서도 국회의원 전에 대한 정치적 탄핵을 당한 선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 이런 언론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가보면은 민주당이나 저희 당이 다른 당들은 오는데 자유한국당은 섭외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섭외가 잘 안 돼서 토론회가 잘 안 되는 이 정도로 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스스로가 나가서 할 말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봉착한 겁니다. 할 말이 없게 된 상황 그렇죠. 아니냐. 그래서 못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방법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심지어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당 해체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해체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보수의 정당을 건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방법으로서는 그 방법이 아주 작게 시작할지라도 그 방법만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게 지금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낸 방법이에요. 저도 쇄신안 내고 당 해체하고 혁신 비대위 꾸려서 인적 청산의 전권을 그분한테 주고 전원을 수술대에 올리자. 그랬더니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성태 사퇴하라 지금 연반장을 돌리니 마느니 이런 게 나오는 거 다른 당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바할 일은 아니라.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은 정계 개편의 큰 방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국당 상황이. 어쨌든 그중에 몇 명이 남든 다수가 남지 않든 간에 현재의 자유한국당으로 21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아까 말했다시피 21대 우리 당의 이름으로 나가서 출마 내지 당선될지 현재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의원들이 그렇게 출마해 당선할 수 있지. 그리고 소형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지역에 공천 준다고 보장해 준다 했을 때도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러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이 거의 해체 수준이 아니라 해체하고 새로 건설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체되는 게 맞다. 자유한국당이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큰 거대 정당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TK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사실 오 의원님은 뭐 그쪽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스스로들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이 저는 없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점점 소멸돼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 자체가 저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전 투그룹뿐이 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박 비박이 싸우고 있는 거 맞는 여전히 거죠? 국민들한테는 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그렇게 보기만 보는 겁니까? 실제로 싸우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또다시 권력에 대한 권력 투쟁이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참패했는데 그거 가지고 뭘 또 싸웁니까? 서로 갖겠다고. 그러니까 그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스스로들 깨고서 다 해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좀 회복하기 불가능하고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길로 갈 것이다. 해결 능력이 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저는 자유한국당도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특히 범보수 진영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또 경쟁이 일어나야지만이 이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안타깝고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국정을 운영해 왔고 또 어떤 그런 정통성을 갖고 있었던 한 정당이 저렇게 몰락해가는 과정들을 봤을 때는 저는 한국 정치사적인 의미에서 봐도 굉장히 좀 안타깝다. 자, 이제 그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큰 범보수 텐트 안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 제가 그걸 여쭙고 싶은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종대 의원님, 한국당 상황. 네. 본래 권력, 힘이라는 건 진공 상태를 싫어합니다. 무엇이 공백이 생기면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가 채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권력은 절대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한국당이 자중질환에 많이 처해 있고 몰락의 길, 뭐 폭망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런 상황. 그 당분이 한 말이에요. 폭망이란 정우택 의원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서울 지역만 보더라도 어느 지역에 가도 20% 이상의 지지율은 고르게 얻고 있거든요. 콘크리트가 있죠.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그 여전히 존재하는 그리고 균열은 가해졌으나 무너지지는 않아. 이런 상황이라는 게 상당히 불안정해 보이죠. 그럼 오히려 그게 지금 한국당에는 독일 수 있는 겁니까? 아까 오신환 의원처럼 그냥 우린 다 내려놨습니다. 아니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한테 실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개혁을 하려면 더 망했어야 된다. 뭐 예컨대 뭐 서초구까지 다 넣고 그런 얘기도 어설프게 이런 면에서는 아직 건더기는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붙잡을 지푸라기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제가 봐서는 그 구성원들로 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여전히 친박 비박에 대한 권력 싸움에 매몰돼 있는 상태를 보면 그것을 저는 헤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당은 그 안에서 그것을 깨고 나와야죠. 제가 봐서는 스스로 그것을 해체하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친박만 남겨두고 나머지 다 나와서 새롭게 길을 가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계속 끊임없이 그 부분을 안고 갈 것이다. 당 이름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완전히 소위 지금의 다시금 친박이 그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된다. 친박 남겨두고 다 나와라. 그럼 나오면 만나실 겁니까? 바른미래당은 큰 텐트에서?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자기 반성이나 성찰 속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겠죠. 자 이제 제가 뭐 야박한 표현을 하나 하면 이겁니다. 야박하게 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이 야박한 표현을 한다면 이거죠. 저한테 만약에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하나 뽑아서 그 사람을 그 당을 수습해봐라 하면은 그 당에서는 수습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그 100명 넘는 의원이 있는데 없어요? 찬찬히 보시면은 이 사람만밖에 어떨까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른미래당이 뭐 잘못했다고 싶으면은 야 오신환이 있잖아. 정의당이 잘못했다 아니면 김종대 있잖아. 민주평이 잘못했다. 그 이용장 있잖아.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의 응급된 사람들을 암만 찾아보더라도 기억을 떠올려도 안 보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내부에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체에 버금갈 정도로 해체하고 새로운 보수 당 이념으로서 다시 만들어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 한국당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세 당 다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총선까지 기간 동안 정계 개편의 큰 그림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건가?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아까 오 의원님
친박 그 뭐 골수 친박들 남겨놓고 그냥 나오셔야 된다 그분들. 네. 그러고 나면은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할. 앞서 이제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예. 기본적으로 수십 년 동안 예. 자유한국당의 뿌리가 예. 그 조직 안에 다 살아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것을 무너뜨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스로 이게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예.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면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된다고 봐요. 예. 저희가 사실은 그러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른정당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올 때 예. 내부에서 뭔가 개혁을 해보고자 예.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오죽하면 나왔겠냐. 예, 근데 지금의 상황도 거의 저는 똑같아요. 흡사하다. 의총을 하는 모습을 알겠습니다. 보면 예. 과거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도 없다 할 정도. 예. 자, 민주평화당은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6명의 의원들을 향해서 오라 공개 러브콜을 하고 계시죠.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 저희 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런 주장하시죠. 예전에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가시고 박주선, 김동철 뭐 이런 분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저희들이 오시라 하는 것은 그분들이 뭐 지나간 과정에 있어서의 과오 반응까지는 아니지만 과오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모시다시피 와주세요 이런 자세는 안 맞다. 그것은 민주평화당의 창당 과정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그건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걸 뭐 제 개인적인 백으로 본다고 말한다면은 어쨌든 저희 당내에서 저희 당 자체가 지금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 그걸로 인해서 정치적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고 나서 단독으로 뭐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든지 소위 정치적 세를 좀 늘리겠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몇몇 중진 의원들께서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을 오시라라고 하고 오시나 저는 그게 뭐 크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광주라고 하더라도 몇몇 분들이 뭐 저희 당 오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정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 다음 총선에 뭐 공천 보장이라는 이런 거 있는데 현재 느낌으로서는 그분들이 저희 당으로 복당을 해서 다시 공천을 준다고 할 때 그 지역의 당선인이 가능할지 가만히 있겠는가? 당선이 가능할지 당선이 가능할지 제가 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거예요. 다른 정치적인 이제 방법을 새로 생각해 바른미래당이라는 그 당 안에서 뭐 광주에서라든지 아니면 서울에서라 지역 공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치적 생존을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민주평화당도 계속해서 민주당 쪽과 어떻게 총선 앞두고는 결국 합쳐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는데 아까 그게 결국에는 이제 저는 지금 현재의 체제가 2016년도에 있었던 총선 이후에 기존에 있었던 양당 체제 성격에서 3당, 4당 소위 다당제 생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실험이 지금 2년간 하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로서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달라져 있지 않나. 야, 이 다당제 복잡하고 3당, 4당제 복잡해서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일견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2년 후에도 그러한 국민들의 뜻이 확고하게 드러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봐야 되겠으나 결국에 그것을 3당, 4당 다당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개인적인 국민들의 뜻도 있지만은 선거법 개정이나 선거제도의 개편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3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시한이 이번 정기국회밖에 없는 것이죠. 내년 정기국회 그다음에 바로 선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말로 이 앞에 서울시에서 뭐 지방의회 사연선거구로 모조리 2인을 쪼개는 때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가세했듯이 민주당이 이번 그런 선거제도 개편 앞으로 다당제 국민의 뜻대로의 의석을 갖고 정치적 영향을 받는 그런 제도 개편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저당적 입장을 내놓고 할지 그게 만약에 이번 정기국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도 그런 제도적 개편 속에서도 그런 것과 다 맞물려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제도 개편 속에서 당도 살아남을 수 있고 가능할 텐데 그게 어렵다 한다면은 알겠습니다. 뭐 원투로 원치 않던 정치 개편에 소응대로 다 힘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요. 저는 저 참패 원인이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은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예. 지금 정당 득표율이 1.68% 민주평화당이 전국에서 예, 그리고 예. 바른미래당이 7.62%인데 예. 상대적으로 정의당은 민주당 이중대라는 일부의 의견 얘기가 있긴 했지만 이념 정당으로서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투표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바른미래당은 언제든지 자유한국당과 함께 섞일 수 있고 민주평화당은 민주당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속해 있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안 볼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라질 것이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흔들리기 때문에 자꾸 박지원 의원께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6명의 호남 의원들 돌아와라 그러는데 나간 사람들은 본인이고 또 박지원 의원이 늘 점쟁이처럼 자꾸 예상을 하는데 맞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네. 네?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안철수, 김문수 단일화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틀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이비 점쟁이다. 사이비 점쟁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이상한 점치지 마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의 마무리 발언 되겠습니다. 네, 글쎄 오늘 제일 발언 적게 하셨어요. 예. 다당제에 대한 어떤 가치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제 국민들의 선택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아직 이거 훼손된 가치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제 모든 민주국가들이 대부분 다당제 국가에 우리도 막차를 타고 이제 진입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한두 번 선거에서 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해서 그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제도화하라는 건 이제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 정신입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까지도 헌법 개정에서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에 세 분이 지금 일제히 고개 끄덕이시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신환 의원 마지막에 웃으시는 거 제가 확인했어요. 다당제 뿌리 내려야 된다. 이 부분에 세 분이 다 지금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 자, 오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세 당과 함께 선거 뒤풀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당제 될까요? 총선 다가와서 세 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의견 주시죠.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민주평화당 이용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